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려 18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70포인트 넘게 하락했었죠. 지난 3월 2월 이런 일을 당한 이후에 거의 수개월 만에 아마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금요일에는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는 곧바로 약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What's going on? 현지에 계신 미국에 계신 토마스 류 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목요일만 보면 거의 지옥에 다시 들어간 느낌이었고, 금요일에는 다시 천당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목요일 갑자기 다우지수 1800포인트가 하락을 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락이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네,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화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 미국 증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는데 화요일 날에 조금 이상한 조짐이 딱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그 소위 우리가 이제 언택 그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집콕 주식. 예. 그 집콕 주식들이 갑자기 탁 떴어요. 화요일 날. 근데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텍사스 주의 그 병원들 그 기록을 쭉 보니까 19 환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환자들이 병원에 다 못 들어가서 줄을 서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씩 약간 나왔는데, 이제 지역적인 뉴스니까 조금 나왔는데, 화요일 그 장중에 언택트 주식이 탁 떴어요. 그러면서 그 상승기에 최근에 그 스몰캡이 그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거든요. 예. 스몰캡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에. 그러면서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날 오면서 그 스몰캡이 하강을 먼저 하고, 그 수요일 날 그 연준 미링 그 결과 발표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연준 미링 결과 발표하면서 다우존스는 280포인트 하락을 했지만은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넘었어요. 그죠? 네. 그 나스닥 지수가 만을 넘으면서 특히 그 빅테크 컴퍼니들이 엄청나게 이제 3%씩 상승을 했죠. 그런 와중에 스몰캡은 완전 그냥 크래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에 본격적인 이제 그 다우존스 기준으로 1800포인트나 크래시 하면서 했는데, 그때 역시나 이제 그때는 이제 나스닥도 이제 다시 이제 그 하락이 동참했죠. 그래서 이 화요일 날 그 징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목요일 날에 그 빅 크래시를 무엇이 촉발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지난 방송에도 이제 뭐 미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조했지만은 결국에 이 증시에서 가장 큰 적은 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증시 하락 그 전까지, 그 직전까지 S&P 500 인덱스의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그 가이던스가 24라고 그랬잖아요, PER이. 예. 그래서 이거는 역사상 그 평균치 17에서 19 그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도 너무 높은 상태에서 그 화요일 날에 그 텍사스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상당히 이제 경계감을 주고 촉발을 시킨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좀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수요일 날 연준 미팅 그 결과에 그 발표에서 그 파월 의장이 전에는 시장을 달래는 듯한 그 대화법이었다고 그러면은 지난 수요일 대화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낙관론에 젖어 있던 투심들이 그 연준의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그 경제관, 그것을 보고 좀 움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심들은 이번 연준 미팅의 그 결과에서도 바라는 바가 많았다고요. 혹시 제로 마이너스 금리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선물. 또 마니터리 이징 프로그램에서 좀 더 많은 돈을 풀려는 그런 선물을 기대했던 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실망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밸류에이션과 19 그 세컨드 웨이브 그거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그 냉정한 경제 시각.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위험성,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종합 네거티브한 그 뉴스 종합 세트가 목요일에 이제 빅 크래시를 일으켰던 거고요. 금요일에는 빅 크래시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로 좀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그 분위기만 보면 종가는 뭐 470포인트 정도 플러스다 했지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쯤이면 아마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그때까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근데 장막판에 순식간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미소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물극필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물극필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은 반대로 움직인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투심들이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이제 상승에 베팅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되돌림 현상. 우리가 이제 컨트레리언 비유라고 그랬는데 컨트레리언 이제 액션이 취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빅 크래시가 나면서 많은 투심들이 다시 하락 베팅, 숏 베팅을 이제 몰려드는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엄청나게 더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숏 베팅이 강하게 이제 있었는데,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2985 거기까지 오후 3시까지 밑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일시적으로 숏 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숏 커버링에서 이제 숏 커버링은 좀 큰 손들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를 밀어 올린 거기에는 이 초보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개미 군단들, 이 개미 군단들이 목요일에 박살났던 주식에 다시 또 몰려 들어가서 사자,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UBS의 아트 카신, 그 다음에 CNBC에서 자주 나오는 짐 크라머,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 개미 투자자, 집콕 스테이 앳 홈 하는 이 개미들이 로빈후드, 지금 수수료 제로잖아요. 그 로빈후드로 완전히 단타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기관과 단타 이 개미들 간의 싸움에 혼란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던데요. 네, 사실 그 점도 상당히 이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빈후드를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미국의 증시 브로커들, 회사들, TD 아메리트레이드, 찰스샵, 그다음 이트레이드는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그런 브로커 회사들은 한번 매매할 때 트레이딩 커미션을 한 7센트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 3년 전인가 언제 라빈후드라고 하는 앱이 출시가 됐는데 우리는
거래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공짜 이제 그렇게 앱이 이제 출시된 거죠. 그래서 진짜 개미 중에서도 가장 진짜 초보 돈 7센트도 아까워하는 그 개미들은 라빈후드로 다 몰려간 거예요. 공짜니까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증시 세계에서 라빈후드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그 투자자들은 개미 중에도 가장 바닥, 가장 왕초보. 이거를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일컫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그 라빈후드가 공짜 앱으로 출시됐으니까 사실 이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그죠? 시스템 자체가. 그죠? 예. 돈 많이 안 들이고 구축한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증시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요, 어김없이 라빈후드 시스템이 마비돼요. 그래서 거기서 팔 때 팔지도 못하고 사야 할 때 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장애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그 고객들에게 라빈후드 쓰지 말라. 지금 그래서 이제 라빈후드가 이제 공짜 이제 그 수수료 공짜로 이제 선언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 다 공짜다 있어요. 위트레이드도 공짜죠 지금. 네, 예. 그 어메리트레이드도 공짜, 찰시업 다 공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 공짜된 이 마당에 굳이 그 허접한 그 라빈후드에 있을 필요 있냐? 옮겨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짐 크래머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증시 장세를 쓰레기통 장세다.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고객들이 이제 글을 써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 장세가 뭐냐면은 일반 투자가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거 있잖아요. 1달러 이하 근데 그거를 네, 완전 뭐 그 뱅크럽 난 그 주식마저도 그런 걸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이 왕초보 라빈후드에 있는 그런 왕초보 투자자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져갖고요, 거기서 찾아갖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요일날 빅 크래시 나기 전까지는 진짜 쓰레기통에서 다 뒤져갖고 제일 바닥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19 사태가 지나가도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상업용 부동산 주식, 여기까지 지금 왕초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렌탈카 그 헤르츠 거기도 그냥 어제 뭐 증자한다고 했는데도 50% 올라갔어요 어제. 거기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죠 그 제이크루 수소차 뭐 한다고 하는 니콜라. 뭐 니콜라? 예, 니콜라. 그건 뭐 공장 짓지도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거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고. 예,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장세에서 그 왕초보들이 그 쓰레기 주식을 엄청나게 베팅할 때, 이 짐 크래머 이분 얘기는 이 월가의 고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인공지능 돌리면은 이 왕초보들이 어느 주식으로 얼만큼 몰려있고 이거 다 압니다. 이거 시간대별로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월가의 이제 빅 플레이어들은 이 왕초보들을 적극 이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주식에 사갖고 조금 끌어올려놓고 팔아치우고, 또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사갖고 끌어올려놓고 왕초보들이 확 달려들면 또 팔아치우고, 이런 이제 패턴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초보들이 지금 당하는 형국인데, 뭐 와중에서도 왕초보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 내는 분들도 있겠죠. 뭐 가끔 가다가. 네. 그런데 이 초보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진짜 희망이 없는 주식에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요, 이거는 진짜 초단타로 1시간이든지 하루든지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계좌 자체가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고 그 빅 리턴이 가능한 성장주,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증시 이야기를 잠깐 앞에 지난주 거 이야기를 해보면 목요일에 1800포인트가 빠졌고 금요일에 500포인트 가까이가 올랐어요. 이것만 보면 야, 뭐 다시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증시 속성상 6% 넘게 폭락한 약 18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정상화되긴 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그럼요. 시간을 네. 가지고 그 등락을 이게 하면서 방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월요일 날 이제 한국 증시 이제 시작을 하면 미국 다시 오르네 이러면서 개미들이 몰려가면 그게 다시 한번 좀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빅크래시 다음에 일단 디드캣 바운스가 발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그 차피한 그 액션이 나타날 거예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그 사이드 행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빅크래시가 나오고 그 바닥을 찍는 그런 패턴이 있죠. 근데 이번에도 저도 지금 증시를 둘러싼 그 네거티브 뉴스 한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증시가 갑자기 목요일부터는 좋은 뉴스는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예. 이제는 나쁜 뉴스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증시는 그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상승으로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올라왔지만은 이제 올해 남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1월 3일 그 대통령 선거날까지는 변동성이 대단히 심한 그런 장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선일이 가까우면 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과로서 증시가 상승했다고 그러면은 만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민주당은 그 부의 분배, 균등, 예, 인이퀄리티를 예. 해소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증시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면 제가 그 최근 2주 동안 주목한 게 달러화 인덱스의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수요일 폼시 결과를 보면 달러화 인덱스가 약세를 보여야 정상이었어요. 왜냐면 뭐 2022년까지 제로금리하고 그다음에 뭐 800억 달러, 400억 달러 규모로 국채와 MBS 계속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그날 달러화 인덱스가 95.60 찍고 바로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날 방송에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면서 현금 비중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새벽에 보면 증시가 약 500포인트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달러화 인덱스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냥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앞에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에 근거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일 날 그 연준 미팅 이후에 달러가 약간 강세로 돌아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이제 그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연준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그 스탠스로 볼 때 달러화 하락 이걸로 이제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준 그 미팅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그 뉴스는 이제 해소되고 그 루머는 해소되고 다시 그래서 약간 반등한 상태인데 목요일 날에 달러화가 더 강시된 거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달러화의 반등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만일에 앞으로 변동성이 증폭된 증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달러화는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증시가
상승으로 가면은 달러화는 약세,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달러가 강세, 이런 이렇게 차피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저는 달러화 약세는 더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큰 배경에는 여전히 연준은 돈을 푸는, 이제 그 다음에 또 2022년까지도 경제의 큰 폭 회복은 기대 안 하고 있고, 또 제로 금리로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큰 그림 중에 제가 하나 계속 같이 하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디지털 유안화, 이것이 이제 올해 안에 곧 출시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시됐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달러화 약세의 보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중국이 단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디지털 유안화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 시절 이 임기 안에 들어와서는 특히 미국 달러화의 그 무기에 얻어 터졌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더하고 뭐 베네수엘라, 이란, 이 미국 달러 때문에 얻어 터진 이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디지털 유안화는 결국 중국의 유안화를 규칙통화로 올리려고 하는 야심,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출시됐을 때 여기에 동조하는 이 연합 세력들이 함께 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 파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 원유 수입 최대 수입국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그 생필품, 공산품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를 잡아왔을 때 사우디가 원유 결제에 미국 달러를 쓰겠다고 하는 그 선언 이후부터 미국 달러가 이제 헤게모니 잡았잖아요. 네. 중국이 저 정도 파워가 세진,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거의 대등하게 경제적으로 대등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느 날 사우디나 뭐 중동 그 석유 수입국들에게 앞으로는 중국 유안화로 원유 수입하겠다. 예. 이렇게 선언해버리면요, 사우디로서는 그 진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지금 영향은 별로 점점 날이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진짜 눈꽃만큼만 수입하고 있고, 그 대신 왕정국가 이 사우디의 그 정권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들어와서는 점점 그 미국과 사우디와의 그 전통적인 군사 경제 그 유대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가늘어지고 멀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우디가 진짜 중국으로 붙어버리면은 이 화폐 헤게모니, 이것이 하루아침에, 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10년 전인가요? 언제 그 한국 씨름판에서 강호동과 이만기 있잖아요. 예. 진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자 이만기를 신흥 새파란 강호동이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넘어뜨리고 그 다음부터 강호동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 신흥 중국이 노령화된 미국을 언젠가는 진짜 사파 잡치기로 그냥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는 그 금하고 금광 이것을 일정 부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먼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좀
지난주 증시 상황 때문에 그 위주로 좀 제가 다시 주제를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아칸사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 확진자, 19 확진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CDC죠. CDC 파우치 박사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 앞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 뉴저지 여기가 가장 큰 확산지였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 또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바닥에서 징조가 없는데 그 두 개 스테이트를 제외한 이 남부 특히 거기는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난판 페이롤 발표 나고 증시가 환호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난판 페이롤은 이제 만슬리 리포트고 그 위클리 리포트가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저는 더 주목하고 있고 그 위클리 실업자 발표에서도 이번 주에 실업자가 줄었느냐 거기에는 저는 포커스를 안 두고요. 그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여전히 실업수당 타먹고 있는 그 숫자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도 보면은 역시 새로이 신규 실업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증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환호했죠. 그런데 누적 여전히 실업보험을 타먹고 있는 사람들 거기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리오프닝을 했지만은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남부에서 19이 계속 이렇게 확산돼 나갈 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실업수당을 계속 타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 주위에 당장 봐도 이런 위험 상황에서 일을 나가야 하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가나 안 나가나 수입은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집에서 놀면서 먹고 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그 대세로 트렌드로 바뀔 때는 미국의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고 미국의 경제 회복은 더 더디될 수 있고 이것이 그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해 볼 수 있죠. 최근에 보면 아웃사이드 홈이죠.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죠. 은행, 항공, 여행, 카지노, 리테일 등이 거의 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뭐 아칸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등 이 19의 확진자의 급증 추세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렵게 리오프닝 한 상태에서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락다운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저도 불가능한 미국에 만일 전체적으로 락다운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기약 없는 락다운이 돼버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진짜 망합니다. 그 정도면은. 트럼프도 자리를 내놔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럼요. 네. 그다음 아무리 달러화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돈 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경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풀 수 있지만은 만일 기약 없는 락다운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요. 연준도 돈 풀 수 있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파산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요. 미국 정부도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락다운은 없을 것이고 이 리오퍼닝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방금 전에 이 락다운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그건 곧 바이든의 집권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JP 모건이 지난주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JP 모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석 경제학자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기존의 35%의 법인세율에서 21%로 줄였는데 민주당은 35%로 완전 회복이 아니라 28%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증시에서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까? 네,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통 그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 정도 넘으면은 그 레임덕 현상이 이제 약간 보이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중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임덕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행정부 관리들 또 메디아들 심지어는 대기업의 CEO들까지 대놓고 반항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용기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여론상으로는 이제 뭐 13%에서 한 15% 정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더 앞서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꼭 그 여론조사가 꼭 들어맞는 건 아니죠. 미국에는 이제 뭐 이게 숨어 있는 표가 상당히 많고 지금 트럼프가 사회적으로 많이 욕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놓고 난 트럼프 지지해 이걸 얘기를 못해요. 그거 했다가 상황에서 비난 쏟아지니까.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샤이 표가 이제 많이 숨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 19 사태를 다루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을 홀대하고 압박하고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점수 잃었고, 하여튼 또 뭐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뭐 근거 없는 말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크레딧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업무 집행력 여기서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만 가면은 낙선은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또 이제 흑인 네. 그분 사망한 경찰관의 일종의 조금 뭐라고 하죠? 네. 좀 강력한 법 집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규군을 투입하려고 하다 국방부의 관리나 뭐 장관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황도 트럼프 낙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마저도 대놓고 항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말고도 다른 그 관리들도 이제 자기 트윗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항명이 반항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리고 있고, CEO들도 뭐 그 트위터 그 CEO들도 그렇고 또 다른 CEO들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이제 대놓고 항명하는 그런 자,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말든 뭐 우리는 그런 좌파냐 우파냐 그런 의미가 없죠. 친수익파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바이든의 집권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때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 기업 전체는 법인세 인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순이익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특히나 더 이렇게 주목해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민주당이 집권하면 마이너스의 영향이 더 높은 업종, 뭐 가령 제약주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고생했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좀 경영 환경이 우호적으로 될 수 있는 업종,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헬스케어 예. 그쪽이 민주당 집권하면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좌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좌파들의 그 정책 우선은 그 부의 균등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서민 쪽이고, 예. 뭐 반기업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뭐 일단은 기업보다도 일단 그 개인들의 그 저소득층 밑에 있는 분들의 그 소득을 끌어올리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 부의 불평등 이것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그 기업 법인세에 많이 감면함으로 해갖고 이 월가나 부자들 또 기업들 여기는 부가 더 많이 쌓이고 이쪽 반대쪽에 저소득층 이런 데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더 심화됐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 바이든 후보 그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바이든 후보 민주당이 이런 현재 상승세로 계속 타고 있다 그러면은 상원마저도 민주당 쪽으로 이번 11월에 넘어올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하원 기존에 장악하고 있는 하원, 상원, 대통령 뭐 더 이상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인세를 예전처럼 완전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는 되돌려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의 일정 부분을 이 저소득층, 일반 서민 그런 쪽에 좀 더 분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헬스케어하고는 제약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약간 다른데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그 저소득층의 그 건강, 그죠?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서비스 뭐 병원비를 예 병원비를 뭐 지금까지 조금 뭐 몇 퍼센트인가 하여튼 뭐 아주 약간의 병원비도 코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부담했던 거를 그 저소득층에는 완전히 공짜로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헬스케어 그 서비스를 더 많이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거 있고 제약은 말 그대로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죠. 예. 거기서도 서민들에게는 좀 더 뭐 약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좀 넓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 제약사들이 이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가 무력화시키면서 제약사들이 상당한 이익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근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구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오바마 케어가 부활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제약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오바마 시절이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뭐 좀 대놓고 강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너네들 약값 올리면은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갈 협박 많이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제약사들이 약값을 못 올렸어요. 근데 오바마 시절에서는 마음 놓고 막 올렸죠, 그냥. 자기 특허를 갖고 있는 약품이다 이러면은 뭐 1000%까지 막 올리는 그런 제약 회사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도 그 제약회사를 옛날처럼 뭐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뭐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서 금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요즘 이제 금값이 다시 반등 국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금광주 그 인덱스를 보면 먼저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금과 금광은 사실 평화 시절에는 같이 다녀요. 예, 예. 금이 올라가면 금광도 올라가고. 그러나 금광은 역시나 그건 주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체 주식이 큰 폭 하락하면은 금광의 주식도 같이 따라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조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 자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GLD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GLD하고 금광의 대표 이제 ETF는 GDX. 요것을 평화 시에는 가치로 가져가면은 증시가 가장 고점에 이르러갖고 증시가 큰 폭 하락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GDX의 포션을 GLD로 옮겨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상승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하루만 봐도 금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예. GLD는 오히려 올라갔고 금광 GDX는 폭락해버렸죠. 그래서 전체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 네네. 네. 그래서 금광 GDX는 금광 주식들의 그 묶음인 ETF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할 때는 같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에서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그리스 뭐 외환위기 터지고 예, 뭐 저 유럽 탈퇴 터졌을 때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값이 1920달러인가? 그때까지 아마 치솟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락해가고 10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1700 직전 최고 고점은 1780달러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금 가격이 1750달러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 가격이 안 물러서고 계속 거기서 그 소폭 업앤다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금 값이 1780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상 최고점이었던 19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지금 현재 금값은 거의 목 밑에서 지금 돌파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서 이제 계속 눈치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할 때는 금광보다는 이 금 자체 GLD 아니면 뭐 옵션에서 금 여기에다가 상승 베팅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수익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그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대로 세상에 무슨 큰 공포거리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금광 주식은 더 하락할 수 있고 박살날 수도 있죠. 예. 그 점을 이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어가는데, 자, 이번 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빅 크래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횡보. 뭐 물론 이 이상에서 뭐 이 19의 그 백신이 완전 개발돼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 다 지금까지 모든 뷰가 다 뒤집히고 그렇죠. 증시는 다시 사상 최고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 장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정 부분 50% 정도에는 캐시를 갖고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안전자산, 국채, 또 금, 뭐 이런 데서 피신해 있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사실 깊게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반등을 하다 데드캣 다운스를 오더라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으니 이게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때는 사실 네네. 그냥 수익보다는 지키기 이 전략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이 변동성이 심한 이상에서는 자칫 그 안에서 트랩에 이제 걸려버리면요. 올라갈 땐 돈 잃어버리고 내려갈 때 돈 잃어버리고 양쪽 다 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사이드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선생님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 조금 클리어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이번 주에도 우리 실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